안녕하세요, 여러분. All About US History.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 유닛 8에 들어왔습니다. 유닛 8은 어떤 시대를 다루고 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2차 대전 전부 끝냈잖아요. 그래서 2차 대전 끝난 45년서부터 1980년까지래. 그럼 1980년에는 미국의 그 레이건 대통령이 선거에 이제 당선이 되고 80년, 84년 공화당이 이제 80년대 집권을 하거든요. 그 전까지예요. 그럼 그 전까지 동안 지금 보면 어떤 일이 이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미국 역사에서 벌어졌을까? 얼뜻 생각나는 거는 일단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콜드워라고 해서 미국과 소련이 양쪽이 이제 서로 체제와 이념이 다른 두 진영이 이제 대립각을 세우고 서로 이제 적대하는 그런 시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시기가 끝나는 거는 완전히 끝나는 거는 이제 공산권이 붕괴가 되는 90년 경이지만 이때까지 지금 그 80년까지의 상황이 굉장히 콜드워를 그러니까 미국 역사의 그 어떠한 사건도 콜드워가 다 배경에 있었던 그게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 이 시기에 미국 역사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토픽 Civil Rights Movement. 예, 이 Civil Rights Movement가 그 전에도 이제 쭉 있었던 것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시점이 뭐 60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년대, 60년대.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큰 줄기가 되고요. 이제 그 밖에는 뭐 또 60년대, 70년대 그 시기에 이건 뭐 콜드워의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미국 역사에도 크나큰 상흔을 남겼던 비에트남 워.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올라요. 그래서 그런 굵직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 시기에 이제 대통령들과 이제 더불어서 한번 역사를 쭉 조망을 해볼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2차 대전이 끝나고 미소 양 진영이 서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면서 적대 관계를 맺게 되는 콜드워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콜드워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 구도가, 냉전 구도가 형성이 되었는가.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날 때의 상황을 잠깐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념이나 체제가 좀 이렇게 공존하기는 어려운 너무나 본질적으로 다른 그 두 개의 사상에 바탕하고 있기도 하지. 하나는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왜 나왔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부정과 비판과 극복을 위해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두 개가 양립되기가 참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거니와 근본적으로는 거기다 플러스 2차 대전 끝날 때 아직까지 핵무기라는 옵션이 생기기 전에 미국의 대통령 FDR이 소련의 개입 내지는 개입이라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액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원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소련을 끌어들이느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제시를 했을 거 아니야, 좋은 조건들을.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 이스턴 유럽 쪽을 맡아서 이제 그 지역의 질서를 재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소련의 존재감, 입지, 영향력 이런 것들을 좀 키워줬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소련이 이제 태평양 전쟁에 이제 본격 들어와서 이제 일본을 몰아내는데 이제 미국과 함께 힘을 합쳐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FDR 사망하고 트루먼 대통령이 그 직책을 이어받고 그리고 맨하탄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고, 그 트루먼 대통령은 이 소련이라는 나라, 이 스탈린이라는 지도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과감하게 핵무기를 쓰기도 했거니와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제 소련을 견제를 하려고는 했지만 어쨌든 얄타회담 때 해놓은 약속이 있어가지고 전쟁 끝나고 나서 지금 유럽의 동유럽의 상황이 결국은 소련에 의해서 이쪽에 어떤 그 질서가 재건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여기가 완전 진한 빨간색이 이제 그 소련이라는 게 이게 이 USSR이잖아요. USSR 이게 뭐냐면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야. 이걸 우리가 줄여서 소비에트 연방, 그래서 소련이라고 항상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 제일 빨간색은 지금 이 연방. 완전히 소련 안에 편입되어 있는 연방이고, 그 바깥에 이제 점점 옅어지는 요 색깔들을 보시면, 지금, 한쪽은 완전 빨간색은 1938년에 소련, 그 다음은 annexed or expanded. 그 다음은 satellite states.
그 다음은 New Satellite Setland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 그러니까 소련이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공산 정권을 수립을 한 거지. 예, 그래서 위성 국가를 만들어 버린 거야. 왜냐? 워낙에 근본적으로 다른 체제에서 까딱하면 공격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든든한 그 쿠션을 만들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그 settler nations들이 생겨나.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에 no free elections in the Eastern Europe. 그러니까 원래는 그 국가의 새로 생겨날 국가의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정부가 건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 압제적 정권을 세웠단 말이야. 그리고 그 뒤에는 스탈린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겨난 정권들을 국가들을 위성 국가라고 부른다. 소련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어떤 그 중심축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기 때문에 위성 국가라고 부른다. Satellite nations.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이 굉장히 경계심 많이 가졌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영국의 전 수상.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동안 이제 물러났었어. 그래서 윈스턴 처칠.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그 유명한 아이언 커트 스피치가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의 미주리 대학인가 거기를 이제 방문해가지고 연설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이 아이언 커튼이라는 게 결국 이 Satellite Nations를 만드는 이 소련의 행태를 비판을 한 거죠. 스탈린이 철의 장막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그 철의 장막을 세우면서 뭔가 자신의 어떤 그 야심,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게 45년, 46년 이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서부터 콜드 워라고 하는 것이 시작됐다고 말하는 거지. 근데 왜 콜드인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2차 세계대전이 핫 워잖아. 그지? 이거는 실제로 싸움이 붙은 거야. 그런데 45년 이후 90년까지 보면 물론 우리 생각해보면 이제 코리안 워, 비에트남 워 같은 그런 전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핫 워들이 근데 그 핫 워들이 자칫 잘못해서 세계대전으로 비화가 되면 이제 인류가 다 멸망할 거 아니야. 이제 핵무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서로 조심하느라고 눈치 보고 국지전은 벌이더라도 전면전은 벌이지 않는 그런 차가운 어떤 그 경계의 상황이 계속된 거죠.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가 전쟁은 전쟁인데 진짜 싸움이 붙은 건 아니다. 그래서 콜드 워라고 부르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찾아왔어. 콜드 워의 구도가 이제 구축이 됐어.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가느냐? 그게 되게 설명을 하자면 말로 하자면 길 수 있는데 과감하게 제가 단순 도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4개의 키워드는 여러분들 다 중요한 거라서 하나하나 다 잘 이해하고 잘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도미노 티어리, 도미노. 도미노 여러분, 도미노 뭔지 아시죠? 도미노 피자 말고 진짜 도미노. 이게 해봤잖아요, 우리 다. 열심히 세워놓고 마지막에 막대 하나 딱 무너지면 그 도미노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가 쓰러지면 주변 것도 차례 급속도로 쓰러진다는 얘기지.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뭐냐 하면 공산주의 정권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그건 필연적으로 옆으로 확대가 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최초의 그 하나 쓰러지는 거를 막아야 돼. 그게 공산 정권이 수립되는 걸 막아야 돼. 라고 하는 의미의 containment. 이게 견제한다는 얘기죠. 막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도미노 티어리에 의해서 미국의 외교 노선 기본적인 어떤 그 정책이 컨테인먼트가 되어야 한다라고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이 조지 F. 캐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 커리어가 화려하지만 이제 외교 쪽으로 대표적으로는 주 소련 미국 대사를 지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소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스탈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 그리고 이것을 그 당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 컨테인먼트 팔러시가 공산권 붕괴까지 미국의 기본적인 외교 노선을 이제 보여주는 설명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기조의 하에서 이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정책들이 등장하느냐? 대표적인 게 이게 이제 트루먼 덕트린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셜 플랜인데요. 트루먼 덕트린은 이제 결국
이걸 천명한 거야. 우리는 최초의 한 나라가, 그러니까 한 나라가 공산 정권이 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보통 먹고 살기가 힘들면 그러더라 이거지. 먹고 살기가 힘들면 사람들이 뭔가 히틀러 같은 그런 카리스마적인 리더 또는 어떤 뭐 공산주의 같은 뭔가 되게 이상적으로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떤 그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 같은 그런 사상 이런 거에 홀라당 잘 넘어가더라는 거야. 그런데 반해서 좀 먹고 살만하고 자기가 가진 게 있고 이러면 이게 이제 뭔가 큰 정치적인 변화가 생겨나면 아무래도 흔들리잖아. 위험해지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먹고 살만하고 가진 게 있으면 신중해지더라. 그래서 공산화가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공산 정권이 들어서는 걸 막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먹고 살만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게 트루먼 독트린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 보면 이 지도에서 아까 여러 동구권이 다 공산화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그 다음 차례로 대기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였냐면 그리스하고 터키야. 이 그리스하고 터키에 이제 소련의 마수가 슬슬 뻗치고 있어.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원조를 해줘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원래 이 지역을 이제 영국이 많이 맡아서 원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영국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우리 도저히 이제는 여력이 없다. 내 코가 석자다. 그 미국한테 공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영국한테 이제 바톤 터치를 받은 거지. 네, 공식적으로 이제 19세기에 해가 지지 않는 영국 그 패권이 이제 팍스 아메리카노로 넘어오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리스와 터키를 원조를 하기로 했는데 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지역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그 유럽에 대한 경제 원조 정책, 요게 바로 마샬 플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네 가지는 다 이어져 있고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이해하면 잘 외워지는, 오래 쉽게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터키와 그리스에 대한 원조 결정이 유럽 전역으로 확장된 것이 마샬 플랜이다. 그래서 그 마샬 플랜과 관련해서 뭐 재밌는 칼툰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유럽이라고 하는 이 덩치 큰 이 사람이 거인이 지금 잠옷 입고 있죠? 파자마 입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근데 어쨌든 이 자전거 바퀴를 굴리게 만들어야 돼.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메리칸 텍스페이어스들이 낸 텍스를 가지고 이제 유럽에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원조를 했던 거죠. 그게 이제 마샬 플랜이라고 하는 깃발인 거죠. 네. 이 마샬 플랜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다 설명드렸어요. 뭐 기존의 파시스트들이 성장하는 걸 봐도 그렇고 공산 정권이 수립되는 걸 봐도 그렇고 이게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하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라는 교훈에 의해서 이제 유럽에 막대한 경제 원조를 이제 진행을 한 거고 또 그렇게 한 이유는 유럽이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도 사실 긴밀하게 미국과 연결이 되어 있고 교류, 무역의 그 양이 굉장히 비중이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을 살려놔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자, 지금 미국에서 마샬 플랜을 가동을 했어. 여기에 대해서 소련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제가 괜히 얘를 빨간색 박스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지금 이제부터 빨간색은 주로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쪽을 상징하는 색깔이야. 그래서 이 마샬 플랜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슷한 성격을 가진 플랜을 소련도 가동을 시켰는데 그게 뭐냐 하면 코메콘이에요. 코메콘. 콤으로 시작하는 건 다 커뮤니스트라고 생각하면 돼. 커뮤니스트 이코노믹 뭐저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상호 원조 기구라고 해가지고 이 공산주의 국가들도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서로 이제 원조를 하는 뭐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 게 이제 코메콘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샬 플랜에 대한 대응으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게다가 이 45년 이후 한동안 이 콜드워가 그 구도가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 위기도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근데 그 위기 중에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유명한 거 베를린 봉쇄, 베를린 블록케이드죠. 이게 48년에 봉쇄가 시작이 돼서 49년에 풀렸어. 근데 자,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 아닙니까, 그죠?
근데 독일의 수도를 누가 왜 어떻게 봉쇄를 했다는 거야? 자, 독일은 알다시피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전범 국가니까 이 연합국이 들어가가지고 신탁 통치를 하기로 했잖아요. 신탁 통치라기보단 이거는 분할 통치지. 그래서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미국, 소련 이렇게 네 나라가 독일을 내수로 분할을 했었어. 그게 지금 왼쪽에 보이는 요 지도예요. 그래서 각 나라가 맡은 지역을 이제 어떤 그 통치를 하고 재건을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라의 수도 베를린. 수도는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도가 이 지금 소련 관할구역 안에 있어. 그런데 요 수도만큼은 이거는 소련한테 다 넘겨줄 수가 없는 거야.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도도 넷으로 나눴어요. 그럼 보시면 지금 처음에는 넷으로 나눴지만 나중에 영국하고 프랑스는 어떻게? 결국 다 손들어버려. 내가 지금 남의 나라 이렇게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이러고선 손들고 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동독, 이스턴 저머니와 서독, 웨스턴 저머니, 미국이 관할하는 이렇게 나뉘게 되죠. 동서독이 지금 그러니까 분단이 되죠. 우리는 남북 분단이 됐잖아. 이쪽은 동서 분단이 됐어. 근데 그 동서 분단이 된 와중에 소련 점령한 동독 쪽에 있는 수도 베를린 거기에도 동베를린과 이스턴 베를린과 웨스턴 베를린이 나뉘어져 버린 거야. 자, 그러면 소련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좀 황당한 말이 안 되는 사태인 거지. 여기가 우리 구역인데 이 우리 구역 안에 이만큼을 왜 저놈들한테 내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뭔가 좀 여기까지 우리 걸로 확보를 하자라는 생각에서 이 베를린의 서쪽, 서방이 장악한 이 지역, 이쪽에 대해서 봉쇄를 감행을 한 거예요. 근데 봉쇄를 했다는 얘기는 그 전에는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지. 그지? 왔다 갔다 했었어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남북이 나뉘어가지고 정말 완전히 교류를 못하는, 거의 뭐 지금은 뭐 조금이라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상상하기 좀 어렵잖아요. 북한에 간다는 거를.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아무리 분단이 되어도 이게 체제가 다른 거지 서로 왔다 갔다는 해 교류는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 여기 뭐 차 타고도 다니고 뭐 비행기도 다니고 다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그 다니는 길이 그럼 다 동독이고 소련 장악한 지역이잖아. 그래서 여기를 다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다 길을 막아버리고 서베를린 쪽을 이제 아무도 못 들어가게 못 나오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줄을 죄어가지고 결국은 자기 걸로 만들려고 했던 게 바로 베를린 블로케이드야. 그래서 이게 48년에 시작이 됐어. 시작이 됐는데 그 뒤에 이제 이 그 서방 쪽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여기 에어리프트라고 나오죠. 여기 지금 비행기가 나와 있잖아요. 비행기 표시가. 그러니까 비행기를 띄워서 비행기로 여기다가 이제 각종 구호 물자들을 전달을 한 거야.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제나 저제나 비행기가 와서 구호 물자를 던져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이 서베를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연료나 뭐 전기나 뭐 이런 게 극도로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서방 쪽에서 갖다 주는 구호 물자를 가지고 거의 11개월을 버텼대. 근데 사실은 이것도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본 거지. 왜냐? 비행기를 띄우면 그 비행기가 가는 길이 이 동독의 상공이잖아. 그러면 소련이 만약에 결단을 이상하게 해서 그 비행기를 뭐 격추시켰거나 그랬으면 그것도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다들 피하고 싶으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던 거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11개월 동안 이렇게 비행기가 공수해주는 구호물자에 버티고 그걸로 버티고 해서 소련이 에이씨 안 되겠다 포기 그러고 이제 물러난 게 49년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1년간 이제 봉쇄가 됐다가 풀렸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그 위기, 긴장 이런 게 고조가 됐었고 어쨌든 이 시도는 소련의 도발은 실패로 돌아가면서 서베를린은 여전히 그 서방 진영으로 이제 남겨지게 됐죠. 그래서 독일이 언제 통일이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아까 공산권이 붕괴되는 게 대략 90년이라 그랬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은
89년.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요. 베를린 장벽이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베를린 장벽? 자, 이 사건 이후에 계속 지금 보면 이 동베를린이나 동독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자꾸 탈출을 해.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가긴 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동독인데 여기서 서베를린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 자꾸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탈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그 체제 경쟁에서 져버리는 셈이잖아.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소련이 동독 정부죠. 동독 정부가 그 서베를린을 감싸는 포위하는 그런 장벽을 쌓았어요. 그게 바로 베를린 장벽이에요. 그 유명한.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게 89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동서독은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련도 결국 공산주의를 포기를 하고 뭐 이게 이제 90년 전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건 이제 뭐 한참 나중 얘기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베를린 봉쇄 사건이 있은 후 이 소련 쪽, 이 동구권 이쪽에 대해서 서방에서 뭔가 좀 더 이제 견제를 할 수단이 필요하다. 라는 판단하에 생겨난 그 유명한 군사기구, 군사조약. 이게 바로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이에요. 자, 이거를 보면은 그냥 Treaty Organization이니까 이게 정체가 뭔가 싶으실 텐데 이거는 명확하게 Military Trade이에요. 군사조약이에요, 군사조약.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아틀란틱 오션을 사이에 둔 북쪽에 사이에 둔 나라들이라고 하면 이게 미국, 캐나다하고 그다음에 유럽, 서유럽 국가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서방 진영들이 하나로 모여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중에 한 나라를 침략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 모두 돕는다. 동맹국에 대한 침략은 우리 전체 동맹에 대한 침략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토가 성립이 49년에 됐어요. 자, 근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약간 물음표가 뜨게 돼. 자, 미국은요, 그 전통적인 아이솔레이셔니즘, 이거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그 미국의 아이솔레이셔니즘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는 이제 대세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 같아. 그래서, 할 수 없다. 이제 우리가, 이 그, 공산주의자들의 야욕에 대항해서 우리가 이 자유세계를 지켜야 되는 이 기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로구나. 세계의 경찰 뭐 할 수 없지.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토야말로 정말 미국을 유럽 정세의 한 복판에 유럽과 같이 움직이게 이제 그렇게 만든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뭐 아이고 뭐 먼로 독트린이니 뭐 이런 건 이제 다 필요 없어. 이제 아이솔레이셔니즘은 끝이야. 자,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소련은 가만히 있었겠느냐? 결코 그랬을 리가 없죠. 그래서 아까 마샬 플랜에 대응해서 코메콘을 가동시킨 것처럼 나토에 대응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뭐 영어식으로는 뭐 와르사우라고 하려나? 근데 이게 폴란드의 수도예요. 근데 폴란드의 수도라서 이건 바르샤바라고 해요.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또 소련에 의해서 50년대 중반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용이 똑같아. 다만 가입된 이 조약기구에 가입된 국가들이 이제 공산국가들이었을 뿐이야. 예. 네, 자 그러면 유럽은 그러한데, 자 아시아는 어땠을까? 아시아는 일단 일본을 이제 확 이제 전부 항복을 시키고, 그 일본이 물러난 지역, 뭐 일본이 물러난 지역들 중에서도 덩어리가 굉장히 컸었던 중국 상황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중국 여러분 2차 대전 이후의 운명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떻긴 어때 뭐 이렇게 된 거지. 예. 자 보시면 중국이 청나라가 봉건 왕조 마지막으로 청나라가 1912년에 망해요. 이때 신해 혁명이라고 그 소문 신화의 레볼루션 이 앞장서서 이제 청조를 멸망을 시켰죠. 청조를 멸망을 시키고 리퍼블릭을 세웠어요. 근데 그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는 문제는 힘이 약해가지고 이제 전 중국 영토를 다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 지역별로 막 그 밀리터리 워로드들 군벌들이 막 그 성장을 해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는 이제 20년대가 되면 공산당도 생기고 공산당은 이제 소련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게 1917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혁명 이후 소련 정권이 좀 안정이 되고 나서
주변 국가들에서 각각의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팍팍 해줍니다. 왜냐,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국가 간의 경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공산주의는 뭐랄까, 이거는 어떤 그 계급에 의해서 이 무상계급, 프롤레타리아트 대중들이 권력을 가져야 된다는 사상인 거지. 내가 뭐 미국 사람이고 영국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고 이런 거는 사실 그러한 어떤 그 계급 정체성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오히려 이런 그 국가의 경계를 만들어 놓고 그 국가를 이제 막 성장을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자본가들만 배를 불리는 그런 것이야. 그래서 이 내셔널리즘을 굉장히 배격해요. 공산주의는 근본적으로는 그래. 이념상으로는. 그래서 이제 주변의 여러 국가들의 이제 그 커뮤니스트 파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게 1920년대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도 그때 생겼고요. 우리나라의 그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볼셰비키 정권하고.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뭐야? 중국 본토가 Republic of China와 굉장히 어떤 그 전근대적인, 봉건적인 그런 뭐랄까, 그걸 아직 벗어나지 못한 지방 군벌들과,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 세력과, 나중에는 일본이 쳐들어와서, 이제 그 일본 세력과, 이렇게 막 여러, 어떤 파로 나뉘어가지고, 이제 혼란기, 분열기를 겪었었던 것이, 1912년 이후의 중국의 상황이었었죠. 그랬다가, 이제 군벌들 1차 정리했고, 20년대, 그 다음에 이제 30년대 들어와서 일본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일본하고 이제 열심히 싸웠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니까, 일본이 이제 쫓겨나고 나니까,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두 세력이었던 거야. 한쪽은 이 Republic of China의 그 국민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셔널리스트라고 했는데, 이 국민당이 이제 이어진 것이 그 지도자가 장개석, 샹카이셟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이 점점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공산당을 대표하는 거는 이제 마오쩌둥이겠죠? 그래서 이 두 파가 시빌 워를 펼쳐요. 시빌 워. 이게 이제 1945년에 전쟁 끝나고 나서부터, 일본 물리치고 나서부터 이제 열심히 펼쳐가지고 1949년에 여기 지금 나와 있죠? 49년에. 어디가 이겼을까요? 파란 팀, 빨간 팀? 빨간 팀이 이겼죠. 그래서 빨간 팀이 본토를 다 장악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People's, 인민 대중, Republic of China, PRC.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중국 정권이 탄생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민당 쪽이 이렇게 쫓겨가가지고 타이완 쪽에 자리를 잡은 게 지금 현재의 타이완. Taiwanese Republic 이렇게 되어 있죠. 대만.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는 이쪽에 훨씬 세력이 강했었는데, 그리고 원조도 많이 받았었고 미국한테. 근데 이 성장하는 어떤 그 공산당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또 이쪽이 너무 좀 부패하기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완전히 골리앗을 상대로, 거인을 상대로 꼬마 다윗이 이겨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된 것이 1949년이에요. 49년에 People's Republic of China가 탄생했어. 자, 그러면 거대한 중국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지금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이 돼서 공산주의로 넘어간 거 아니야. 이 엄청난 도미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서방 진영들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자, 그러면 이게 도미노가 원래는 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로 이 공산 정권이 자꾸 확대가 되어야 되죠. 그 주변 국가가 어디겠어요? 바로 우리나라지 뭐, 한반도. 자, 지금 저 지도가 나름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국전쟁의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한국전쟁에 대해서는 나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물론 뭐 이제 갑자기 생각을 하려니까 좀 당황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너무 모르는 경우가 없지 않더라고. 가끔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굳이 한번 써봤어요. 한국전쟁의 어떤 그 배경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진행 과정과, 그 다음에 그 결과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잖아.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 여기 지금 38선이 그어져 있어요. 요 38선이 어떤 라인이야?
미국과 소련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양쪽에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나라도 독일이 애초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이제 신탁 통치를 하려고 했었죠. 여러 나라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러 서방 국가들이 이제 공동으로 뭔가 관리를 하려고 했었지. 근데 거기에 대한 막 찬반 양론 막 이런 게 막 엄청나게 국론이 분열되고 막 그런 상황에서 하여튼 결과적으로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가고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가서 관리를 하게 됐어. 그리고 뭐 2년 뒤에는 그 남북이 연합을 해서 이제 총선거가 이제 이루어지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지. 그런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48년 7월, 48년에 이제 남한이 단독 선거를 실시를 해서 국회의원을 뽑았고,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이, 초대 의원들이 헌법이라는 것을 이제 최초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 헌법에 의해서 정부가 출범을 했잖아요, 8월에. 그래서 이제 남한이 그렇게 단독 정부를 출범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은 이제 김일성이 소련의 어떤 사주와 지원을 받아가지고 김일성 정권이 수립이 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는 기준이 38선이었었지. 그랬다가 이제 전쟁이 1950년 6월 25일에 이제 딱 터져가지고 그 뒤에 보세요 지금 50년부터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거예요. 자, 여기서 50년 이랬다가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전쟁을 1951년에서, 그러니까 50년에서 53년에 끝났다. 시작은 50년, 끝은 53년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상 정말 본격적인 그 전쟁은 한 50년에서 51년 1월, 2월 이때쯤까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처음에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순식간에 다 털렸어. 순식간에 다 털리고 낙동강 전선이죠. 낙동강 전선을 간신히 사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뒤에 이제 유엔군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북상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압록강까지 가는가 했는데 그 뒤에 49년 1월 4일에 여러분 49년이에요. 왜 49년이냐 하면 그때 People's Republic of China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조금 상황이 정리가 되면서 주변 상황에 개입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1월 4일에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다가 다시 후퇴를 하게 되죠. 일사후퇴죠. 그래서 그 일사후퇴 후에 이제 이 38선 주변에서 이제 그 길고 지리한 휴전 협정이 맺어지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전투가 일어났던 거지. 그래서 그 전투를 하던 와중에 휴전 협정이 53년에 딱 맺어지면서 그때의 경계가 지금 현재 휴전선이 된 거죠. 53년에 휴전을 할 수 있게 됐었던 게 그때 스탈린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실상 스탈린의 의지로 시작이 된 거이기 때문에 더 밀고 나갈 사람이 이제 죽었으니까 계속 끌고 갈 의지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제 협정이 이루어진 것 같아. 그래서 50년에서 53년까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큰 이제 상처를 남긴 그런 아픈 역사, 한국 전쟁이 있었는데 그 한국 전쟁이야말로 아까 내가 왜 콜드워라고 부르는지 얘기했지만 콜드워 기간 동안 일어난 여러 그 국제적인 전쟁들 중에 그 비극 중에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파견됐었던 유엔군을 이끌었었던 사령관이 메가더죠. 그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 뭐 서울 수복, 뭐 일사후퇴, 뭐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사실 그때 이제 그 메가더 장군은 굉장히 강경파였어요. 근데 강경파라서 압록강 가서 지금 그 중국 군인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후퇴를 하게 됐잖아. 그래서 당시에 메가더 장군은 아예 중국 본토도 들어가야 된다. 핵무기 써서 우리가 더 치고 올라가서 중국의 공산 정권을 붕괴시켜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 다시 한번 3차 대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법한 그런 위험천만한 발상인데 그런 그 강경파가 또 나름대로 입지가 있었어.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이건 아닌데. 근데 저자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저자가 워낙 날뛰어가지고 견제가 잘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해임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해임하면서 또 남긴 얘기가 유명하죠. 메가더 장군이 뭐
노병은 죽지 않는다. 뭐 다만 뭐 할 뿐이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하여튼 뭐 그러한 비극이 이제 있었고 그것이 콜드워 중에 벌어졌었던 대표적인 핫워의 하나의 사례였었고 또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대대적으로 참전한 전쟁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지. 두 번째가 이제 뭐 베트남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내가 이제 옛날에 미국에 갔을 때 이렇게 사람들 만나봤을 때 또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잖아. 그럼 많이들 겪어봤을 거야. North or South? 이렇게 물어봐요, 일단. North에서 온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있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그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어떤 그 전 세계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그 괴물처럼 각인이 되어 있죠. 그래서 너 북에서 왔니, 남에서 왔니? 이거 먼저 물어보고 또는 이게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하셨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한국에 계셨었는데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은근히 많이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전쟁의 기억이 또 미국이 대대적으로 참전을 했던 그 기억이 미국 사람들에게도 많이 각인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 예. 하여튼 이렇게 아유 정말 사진도 어쩜 이런 사진이 또 남아 있네요. Mr. Prima Donna, Brasset, Five Star MacArthur라고 비꼬는 트루먼 대통령의 맥아더 장군에 대한 평가를 끝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콜드워의 구도의 냉전 구도의 형성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났었던 50년대의 한국 전쟁 뭐 이런 거까지 하고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이제 중요한 그죠? 뭐 컨테인먼트 팔러시죠. 컨테인먼트 팔러시는 자, 이것은 어떤 내용,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 내용은 찾아볼까요? A번. Invade the Soviet Union to establish democracy. 자, 컨테인먼트는 한 발 물러서서 견제하는 거지 막 들어가서 어떻게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겠다는 거는 아니죠. 그 다음에 B번. Adopt a more conciliatory policy toward the Soviet Union. 이것도 아니고 C번. Conduct covert activities in undeveloped countries to undermine communist movement. 자, 이거는 굳이 뭐 그 생각을 해보자면 undeveloped countries들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거는 경제 원조, 마셜 플랜 뭐 이런 거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D번 grant most favored nation status to China. 이건 중국하고는 역시 또 관계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focus its foreign policy on containing The spread of Soviet communism. 너무나 분명한 답이 지금 이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배운 게 은근히 텀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해보니까 두 단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근데 하나하나가 다 너무 중요한 거야. 원래는 제가 더 자세히 가르치고 더 많은 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기억에 남는 게 없으면 그냥 몇 개 덜 주고 다 외우게 하는 것만 못 하잖아. 그래서 몇 개 덜 주기로 했어. 그래서 나온 게 그나마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미국 내의 사정을 돌아보는 걸로 50년대 미국을 공부를 해보기로 하고 이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